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둘러싼 여론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인 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분쟁을 둘러싼 정부의 역할을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네이버 노조는 라인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이에 따라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 대신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지속되는 범용 백신이 개발돼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변이가 생기지 않는 부분을 공략하거나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고유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면역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노란불이 켜졌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이른바 딜레마 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6일에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과학적 근거나 절차 없이 정부가 정한 내용을 통보한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2035년부터 의사가 10,000명 부족해진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등 3개 기관이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을 더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의사위원 등 4명도 규모만 이견을 보였지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료계에 무분별한 여론전을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직원들의 무급 휴직 권고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통해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가운데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했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달 내로 1차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A형 간염 백신 등 한두 번만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는 백신과 다르게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만 면역이 유지되는데요. 한 번 맞으면 면역이 오래 유지되는 범용 백신이 개발돼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에 취약한 RNA로 이루어져 변이가 자주 생깁니다. 이 때문에 WHO는 매년 그해 유행할 독감 변이를 예측해 맞춤형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해엔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과학계는 변이에 관계없이 백신 효과를 보이는 범용 백신을 개발해왔는데 최근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변용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에 머리를 공격하는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줄기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 기능의 핵심 구조인 줄기 부분은 변이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독감 변이 8만 종을 주입한 쥐와 패럿에 개발된 백신을 투여했더니 100%에 가까운 면역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기존 백신을 투여할 때보다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More antibodies. These antibodies bind in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virus particle that we're trying to make happen. 독감뿐 아니라 모든 RNA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도 개발됐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RNAI가 있는데 이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RNAI 억제 단백질을 제거한 범용 백신을 개발해 쥐에 접종한 결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량 투입해도 면역력이 90일간 유지됐습니다. 인간으로 환산하면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연구진은 범용 백신이 신생아나 암 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도 부작용 없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범용 백신이 독감 정복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시작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은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라인 야후 사태에 하루빨리 민간과 여야,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에 우리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온열 질환과 진드기 기승도 우려되는데요. 그만큼 정부도 예방수칙을 만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찜통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천여 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도 없이 야외 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이 속절없이 탈진하고 실신해버린 겁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80% 넘게 늘면서 2,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 더 강하고 더 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크게 4가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를 느끼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온갖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꼽히는 참 진드기는 무더위 때 경계 대상입니다. 참 진드기 활동을 분석한 참 진드기 지수는 평년보다는 37% 넘게 올랐고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풀숲이나 덤불 등 참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침투 자체를 막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씻을 땐 참 진드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물린 경우엔 직접 떼어내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무더위, 각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암산에 최근 2년 동안 2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데 관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이 갈고리로 핥힌 듯 깊이 파였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굵은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주변 토암산에 이런 산사태만 20곳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석굴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상륙 때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2년째 복구는커녕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가 석굴암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번 피해 때 그것들이 떠내려와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곡에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토속류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인 토암산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문화재를 맡은 문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후위기 재난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산사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가깝게 지금 방치나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해 극한오후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재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보 해체 취소 결정에 따라 6년 넘게 개방해온 세종보가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세종시는 보에 물을 채워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지어진 세종보입니다. 잦은 고장과 환경오염 등 문제로 보 해체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018년부터는 수문을 매일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를 취소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말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재가동을 앞둔 세종보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에 물을 채우면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가뭄과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수상 레저 공간 조성 등 보 인근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 재가동이 임박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았을 때는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구역이 생기면서 녹조라든지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수질이라든지 녹조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생할 거다.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대비 그런 거나 녹조 같은 현상들도 잘 막을 수 있는 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직접 느꼈고요. 불을 막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해서 좀 상쾌한 환경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환경단체들은 세종보가 재가동이 되더라도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보 가동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달, 담비, 도롱뇽 등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됩니다. 환경부는 13일 무등산 평두매 습지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두매 습지는 수달, 삭, 담비 등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묵론 습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양서류 20종 가운데 도롱뇽과 무당개구리 등 8종이 활동하는 집단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 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란 겁니다. 이어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시리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세대 시리는 이용자와 더 대화가 잘 되고 더 많은 종류의 요청을 이해하는 생성형 AI에 의해 작동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와 AI 수석 존 지안 안드리는 지난해 챗 GPT를 테스트해보고 시리의 생성형 AI 탑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성형 AI가 탑재된 시리는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구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부터 챗 GPT를 사용하기로 하고 오픈 AI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미래의 기술로 인식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5%의 동물병원에서 이미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있고 과일의 질병이나 밀도까지 AI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은 7살 소형견. 엑스레이로 질병을 찾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화면에 버튼을 누르자 침장 크기 등 주의할 부분이 상세히 체크됩니다. 반려견의 엑스레이를 판독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예전에는 수의사가 일일이 그걸 손으로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심장의 크기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5초 만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사선 사진은 주관식 문제였다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영상진단 보조 AI는 심장질병 외에도 슬개골 탈구 등 47종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전문 수의사의 진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일치율도 보였습니다. 질환 탐지율은 반려견 질환에 대한 수의사의 판독과 AI 판독의 일치율을 말합니다. 그 질환 탐지율이 현재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정확도가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86%에서 97%의 정확도, 다시 말해 질환 탐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보조 AI는 22년 9월 출시 이후 630개 동물병원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며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데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친 수박이 하나씩 옮겨지고 AI가 잘 익은 수박을 선별합니다. 형상 카메라를 통해서 수박의 부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통해서 이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AI 선별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파괴 당도 선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면은 열어보지 않아도 녹균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의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인공지능 AI,
어느덧 우리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북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까지 오로라가 관측되며 화제를 모았죠. 이 태양 폭풍이 뿜어내는 고에너지인 코로나 때문에 지구의 통신이나 전력 장애가 생길 수 있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상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